안녕하세요. 11월 행정학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문제를 봅니다. 피터스의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터스의 모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 모형이고 간료제를 비판하고 등장한 모형이 피터스의 모형이죠. 피터스는 간료제를 비판하고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시장 모형, 또 하나는 신축 모형, 또 하나는 탈내부 규제 모형, 또 하나는 참여 모형,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등장한 이론인데, 여기서는 주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모형은 분권화된 조직을 선호해 나가는 거고, 신축 모형은 간료제의 영속성을 비판하죠. 간료제가 지속되는 걸 비판하기 때문에 여기는 임시 조직, 가장 임시성이 강한 조직인 가상 조직을 선호해 나가고, 탈내부 규제 모형은 이거는 간료들의 손발을 묶는 내부 규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료들의 손발을 묶는 내부 규제를 없애자는데 초점이 있고, 여기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참여 모형은 간료제의 계층성을 비판하고 수평 구조를 선호해 나갑니다. 수평 구조가 바로 평면 조직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봐보면, 탈내부 규제 모형은 간료들의 손발을 묶는 내부 규제를 없애고 대신 재량을 부여한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에 의해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내부 규제 모형은 기업가적 정부를 선호하는 거죠. 참여 모형은 간료제의 계층성을 비판하고 평면 조직을 선호해 나갑니다. 계층제의 축소를 강조하는 거죠. 신축 모형은 가상 조직을 선호해 나가는 거지 평면 조직을 선호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다음 시장 모형은 시장적 유인을 강조하고, 그리고 분권화된 조직을 선호하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한 저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 모형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저비용이다. 그럼 이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조합주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주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게 바로 조합주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노조의 대표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기업의 대표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정부의 대표, 이렇게 이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조합주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이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을 요구해 나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따를 것을 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점적 정상이익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여기 독점적 정상이익 집단,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독점적 정상이익 집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계층 질서를 띠고 있는 것을 독점적 정상이익 집단이라고 그러고, 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들에게 합의를 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 정부가 아니고, 여기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익 집단 간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합니다. 다원주의가 바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과 균형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익 집단 대표 체제를 형성해서 정부가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제도로 우리나라도 노사정위원회를 계속 두고 있죠. 물론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노사정위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제사회발전위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름은 달라지더라도 결국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노조의 대표, 기업의 대표, 정부의 대표가 모여서 의사결정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참여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보다 작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그것보다 더 작게 근무하는 공무원, 이거는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목적으로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개념을 봐보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일당 8시간보다 작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맞죠? 유연근무 제도의 일환입니다. 유연근무는 시간이나 장소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20시간 근무하죠. 절반 정도 근무하게끔 돼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임용권자가 정합니다. 임용권자는 각부 장관들이죠. 3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모는 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로 채용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죠. 원칙적으로 7급 이하로 채용됩니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표 내고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정규직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뭐가 가능할 바로 정규직 공무원이 가능하죠. 어떠한 우선권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우선권을 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다음 중 에드아크라시에 대한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에드아크라시는 바로 탈관료제 자체를 우리가 에드아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드아크라시는 현실에서 보통 수평구조, 팀제가 바로 에드아크라시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인사 전문가, B가 예산 전문가, C가 기획 전문가, D가 조달 전문가 이렇게 서로 상이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학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교육시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산을 교육시키고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술을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달을 그러면 각 구성원들이 뭘 하게 되는 거야? 모든 기능들을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적 전문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업무 분장합니다. 갑자기 오늘 예산 업무가 늘어나면 모두가 예산 업무하러 가는 거고 갑자기 기획 업무가 늘어나면 모두가 기획 업무하러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 높은 수준의 수평적 분업화와 왜 이러냐면 이 에드아크라시는 아주 소규모 조직이에요. 각각의 소규모 조직이니까 이 소규모 조직들 간의 분업화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조직은 자신들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거고 이 조직도 자신들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거고 각각의 조직 단위 간에는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평적 분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이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수직적 분업화를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르고 왜 그래요? 예전에 관료제면 여기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는 각각이 전부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분권화된 조직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이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르죠.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권화를 강조한다. 맞죠? 얘네들은 같이 해결을 해나가 모든 문제를. 이 사람은 인사 업무만 하고 이 사람은 예산 업무만 하고 이게 분업화잖아요. 얘네들은 분업화를 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집단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집단적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팀워크가 대단히 중시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이 불명확하죠. 그리고 책임도 불명확해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에드아크라시입니다. 4번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왜? 상황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적 관료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전통적 관료제를 전제로 해서 이런 임시조직, 태스크포스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임시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임시조직을 우리는 에드아크라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4번의 답은 3번이죠. 5번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13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패신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패신고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영리 겸직금지 의무, 비밀 준수 의무, 영해 등의 제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수렴적 타당성, 차별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문제는 타당성하고 2번 지문을 봐봤더니 신뢰성하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타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기존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 내용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기존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직무 수행 능력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우리가 기준 타당성이라 그러는데 기준 타당성은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과
근무 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비교해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뭐가 있다. 바로 예측적 타당성 검증과 동시적 타당성 검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은 특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시험이 측정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반 행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요소는 행정학일 거고 교육 직렬에 필요한 능력 요소는 교육학일 거고 이런 식으로 바로 특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시험이 측정한가를 측정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 내용 타당도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구성 요소를 시험이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우리가 구성 타당도라 하는데 이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차별적 타당성 검증과 수렴적 타당성 검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는 시험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일관성의 정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렴적 타당성과 차별적 타당성은 여기죠. 이거는 구성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죠. 기존 타당성보다는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신뢰도는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의 문제이지만 타당도는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다. 타당도는 아무 말 없이 타당도 그럼 기준 타당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타당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타당도 그러면 이 기준 타당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기준 타당도는 바로 뭐다? 시험 성적과 또 다른 기준인 근무 성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타당도는. 신뢰도는 시험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그 자체의 문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3번 내용과 난이도가 동일한 문제를 A, B 책형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에게 모두 시험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기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A 책형으로 한번 시험 보고 똑같은 문제를 B 책형으로 한번 시험 보고 이들 간의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은 바로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것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동질 이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4번 이론적, 추상적 구성 요소의 측정 지표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기준과의 상관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구성 요소를 시험 문제가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구성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기준과 상관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기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면 틀리죠. 이건 바로 구성 타당도에 대한 것.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구성 요소를 시험이 잘 점검하는지 여부는 바로 구성 타당도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1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7번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준예산은 뭐예요?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초과 지출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 예산으로 성립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준예산은 예산안이 해계년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되며 그렇죠. 사전 의결의 원칙에 의해다. 그렇죠. 국회가 의결해 주지 못하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준예산 자체는 국회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 의결의 원칙에 의해죠. 두 번째로 준예산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관리,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법률상 지출 의무 이 세 가지만 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이것은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지 준예산의 편성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죠. 3번 추가 경정 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본예산 장부 따로 있고 추가 경정 예산 장부 따로 있기 때문에 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단일성의 원칙에 의해고 그리고 본예산에 써져 있는 것보다 더 추가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규모 한정성의 원칙에도 예외가 되죠.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4번 추가 경정 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편성된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첫째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등의 사유로, 세 번째 법령상 지출 의무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그 다음에 법령상 지출 의무, 이것은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7번의 답은 2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8번, 다음의 특징을 지닌 정책 유형은 무엇인가? 정책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이데올로기적 저항이, 이데올로기가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재분배 정책이죠.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간의 강력한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규제 정책도 보수주의자들은 규제 완화를 추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은 규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저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꼭 재분배 정책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규제 정책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정부 당국의 정책 역시 환경에 좌우되어 타율성이 강하다.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재분배 정책이죠. 세부 사업 간의 강한 결속력과 연계관계를 지녀 세부 사업 단위로 독립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전국적으로만 실시될 수 있는 거지 부분적으로 실시가 될 수 없습니다. 전라도만 하고 경상도는 안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재분배 정책이죠.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그들 간의 치열한 영합게임이 발생한다. 영합게임은 특정인이 이익을 볼 때 다른 특정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우리가 영합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분배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 같은 겁니다. 그럼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누구는 손해를 보고, 부자들은, 특히 사업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빈자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최저임금제를 내리게 되면 바로 부자들은 이익을 보게 되고 빈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재료성 게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8번의 답은 3번, 바로 재분배 정책이 답이 되겠죠. 9번, 블랙스버그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블랙스버그 선언은 이거는 올해 지방직 구급에서도 출제가 됐는데, 이 블랙스버그 선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뭘 비판하는 거다?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요. 근데 신공공관리론이 또 뭘 비판해요?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 블랙스버그 선언은 뭘 하는 거냐? 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제를 옹호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해 나가요. 관료제와 직업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근데 왜 니네가 비판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관료제와 직업공무원들이 일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는 정치인들의 관료 후려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근거 없이 공무원을 비판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다 공무원에게 밀어버리거든요. 야,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시키는데 일 안 하니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근거 없이 관료 후려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뭘 추구하냐? 관료가 뭘 갖춰야 된다? 전문직업주의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직업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직업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 지식과 직업윤리에 입각한 뭐다? 전문직업주의를 확립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정치권으로부터 행정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왜? 정치가 근거 없이 공무원을 두드러 패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은 또 뭘 비판해요? 공사행정 이론론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해요. 신공공관리론이 근거 없이 사기업체의 관리기법을 가져와서 공무원을 두드러 패고 이러니 이것도 분리시켜라. 그래서 공사행정 이원론. 둘 다 이원론을 추구하면서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행정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슬리, 구셀 등이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럼 틀려요. 얘네들은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행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문직업주의를 확립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문직업주의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직업윤리에 입각한 것을,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뭐다?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전문직업주의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우리가 전문직업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하나의 전문직업이고 변호사가 하나의 전문직업이죠. 공무원도 뭐다?
전문 지식과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이다. 이렇게 확립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치행정 이혼론을 주장하면서도 공사행정 이혼론의 관점에 입각해 있는 거고, 여기는 신행정론을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행정론자들이 뭘 추구해요? 바로 전문직업주의 확립을 추구하고, 신행정론자들이 또 행정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행정론이 추구했던 어떤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행정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9번의 답은 1번이죠. 10번. 구조적 상황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조적 상황론은 상황 변수에 따라 조직 구조를 형성해야지만이 조직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구조적 상론이죠. 구조적 상론은 뭘 비판해요? 관료제론, 가학적 관리론, 원리주의를 비판합니다. 관료제론, 가학적 관리론, 원리주의는 다 뭐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보편적인 이론을 제시했거든요. 가학적 관리는 모든 조직은 분업화하고 표준화해야 된다. 원리주의는 모든 조직은 분업화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한다. 또 관료제로는 모든 조직은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높은 조직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거는 안정적인 상황에만 적합한 거지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다르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거시조직 이론입니다. 조직과 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다 거시조직 이론이에요. 조직 내부의 인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미시조직 이론이고, 조직 자체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보는 것은 거시조직 이론이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조직에 다 맞는 일반 법칙을 정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유동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의 조직도 아니고 모든 조직도 아닌 중간 범위가 설정되는 거죠. 또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들은 이러면 모든 조직도 아니고 하나의 조직도 아닌 중간 범위가 설정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 범위를 설정해서 뭘 제시한다? 일반 이론을 구축합니다. 중간 범위에 맞는 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범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권화된 조직이 반드시 직권화된 조직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환경에서는 직권화된 조직 구조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분권화된 조직이 더 효과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이용하였다. 그렇습니다. 상황적 조건을 이들이 규모, 기술, 환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조직, 규모가 작은 조직,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그다음에 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 이렇게 상황적 조건들을 이용하고 연구 대상이 될 변수들을 한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1번.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의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장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단일성의 원칙이라 그러죠.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다시 국회 의결을 얻어서, 다시가 아니라 본예산과 별도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국무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국회 의결을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성의 원칙에 예의죠. 그런데 예비비는 단일성의 원칙에 예의가 될 수가 없죠.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에 같이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성의 원칙에 예의가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21개의 장부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일성의 원칙에 예의죠. 그러나 예비비는 그렇지 않다.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해서는 아니단다는 원칙을 우리가 통일성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교육 목적으로만 써요. 이게 목적세거든요. 목적세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방교부세로 들어온 세입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하면 통일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죠. 사전 의결의 원칙, 이거는 핵연년도 개시 전에 예산 확정을 이야기하는데, 준예산은 사전 의결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예비비의 지출도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는 거지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가예산은 1개월치를 미리 국회가 의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가 아니죠. 4번.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완전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액과 세출은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게 완전성의 원칙인데,
이건 세액과 세출을 예산에 반드시 모든 세액과 세출을 명시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국가지정법에 딱 써놨어요. 이건 안 해도 된다. 바로 그게 뭐예요?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현물출자입니다. 전대차관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대체경비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현물출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은 장부에 기록해서 국회 의결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거고 1번, 3번, 4번은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죠. 12번 다음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진실험의 변수 통제 방법.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이런 게 나와 있죠.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이건 다 정책평가에 대한 거고 실험 설계에 대한 겁니다. 보면 진실험의 변수 통제 방법이 무작위에 의한 통제라면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험을 우리가 진실험이라 그러는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측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준실험의 변수 통제 방법은 일단 준실험 뭐예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을 우리가 준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준실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조에 의한 통제와 재기적 통제가 있죠. 축조에 의한 통제는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하는 거고 재기적 통제는 뭐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과거 집단과 현재 집단을 비교해서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준실험의 변수 통제 방법으로는 축조에 의한 통제와 재기적 통제가 있다. 그러면 맞죠. 축조에 의한 통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구별될 때 하는 것이라서 그런 방식이 바로 뭐예요? 회귀불연속 설계가 있는 거죠. 회귀불연속 설계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부는 정책의 혜택을 부여하고 일부는 정책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실험 설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불연속 설계는 뭐다? 바로 축조에 의한 통제에 들어가는 거고 분절적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은 과거 집단과 현재 집단을 비교해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절적 시계열 분석은 재기적 통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비실험에 의한 통제 방법으로는 통계적 통제, 포괄적 통제, 잠재적 통제가 있고 비실험에 의한 통제에서도 시계열 분석이나 회귀 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13번 수직적 형평과 관련된 제도가 아닌 것은 수직적 형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돼 있는 거고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수직적 형평과 관련해서 임용할당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보다 낮은 점수로 합격을 해준다. 바로 대표관리제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죠. 이거는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돼 있는 거죠. 응능주의도 다른 것은 다르게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능력이 미진한 사람들은 보다 적은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거. 이 응능주의와 관련된 게 누린세 제도예요.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뭐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자들에게는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수직적 형평과 관련돼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이게 이제 우리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세금 이름이 부가가치세고 이게 이제 소비세죠. 소비세. 이거는 물건에 부과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10%가 부과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 물건을 사던 가난한 사람이 그 물건을 사던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부자가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도 500원은 세금으로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도 10%인 500원은 세금으로 가는 거. 이것은 같은 것은 같게와 관련돼 있는 거지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된 수직적 형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죠. 14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더십 이론은 속성론, 행태론, 상황론, 그 다음에 신속성론으로 나아갑니다. 로 발전이 왔으며 최근에는 다시 리더의 개연적 자질과 특성을 강조하는 신속성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인본주의, 평화, 정의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하위자들의 욕구 수준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렇죠. 변혁적 리더십은 제재나 보상을 통해서 부하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도덕적 가치나 이상을 통해서 부하의 복종을 이끌어내요. 그러면 이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이나 또는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 것을 갈구하는 부하들에 있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확립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상위 욕구.
상위 욕구가 바로 어떤 거야? 존경 욕구라든지 자아 실현 욕구라든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덕적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복종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진성 리더십은 자신의 가치, 정체성, 정서, 동기와 목적 등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재화되고 균형된 행태, 관계의 투명성, 진실한 행동 등 자기 규제를 통해 리더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낸다. 진성 리더십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정성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부하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면 부하들이 복종한다는 것이 바로 진정성 리더십, 바로 진성 리더십입니다. 그럼 부하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자기 인식과 그리고 자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 인식과 자기 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답 3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4번 거래적 리더십은 책임을 포기하고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자유방임과 노력에 대한 보상 및 애에 의한 관리를 지향한다. 거래적 리더십이 지향하는 것은 뭐다? 바로 보상을 통해서 복종을 일으켜내거나 애에 의한 관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애에 의한 관리가 바로 통제입니다. 통제. 통제를 통한 제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재. 애의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복종을 이끌어내요. 보상이나 제재를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는 게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보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러나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은 자유방임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이 자유방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비거래적 리더십. 그러면 당연히 4번이 틀린 거죠. 15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계층구조 중에 중충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행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동작구도 있고 그 위에 상급 자치단체로 서울시도 있게 되면 동작구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책임 회피합니다. 서울시는 동작구 책임이라고 하고 동작구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하고 그러나 단층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딱 하나밖에 없다. 동작구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책임의 명확화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치단체가 하나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 광역과 기초가 모두 존재하게 되면 광역과 기초 간의 분업화를 통해서 효율성이 증진되는 거고 그리고 자치단체는 여기 선생님 늘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개입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서 한번 막아요. 광역자치단체가. 뭐로? 여기는 자체의 영역이니 너네가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뚫렸다. 그럼 여기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한 번 막습니다. 뭐야? 여기는 자체의 영역이니 절대 중앙정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정부의 주민에 대한 개입을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으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중앙정부의 전제정치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중앙정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단층제 그러면 우리나라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단층제고 원래 단층제라는 것은 기초단체만 있고 광역이 없는 게 단층제예요. 우리가 기초단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본래적 자치계층. 그럼 광역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완적 자치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단체 그러면 기초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단층제는 중앙정부가 있고 그 밑에 230여 개의 기초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 기초단체를 다 통솔하기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죠. 왜? 통솔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그래서 단층제는 중앙정부가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1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솔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광역자치단체가 그 밑에 20여 개의 기초단체를 통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통치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서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의 실효성 확보는 바로 중충제의 장점이죠. 민주주의 원리 확산도 중충제의 장점이고 분업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도 중충제의 장점이지만 행정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이건 단층제에서 나타나는 거지 중충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16번 럿지 이론. 럿지 이론은 뭐예요? 바로 행동경제학을 통해 가지고 정책 수단을 설계해 나가는 게 바로 럿지 이론이죠.
일단은 럿지 이론은 인간을 뭐로 본다? 제한된 합리성과 인지적 편향을 지닌 존재로 봐요. 그리고 정부가 왜 개입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다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왜곡된 인지 또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걸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왜곡된 인지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바로 이거 후생 손실이 나타나는데 바로 잘못된 자신의 왜곡된 인지 때문에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게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 효과를 하지 않고 내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인지상의 왜곡이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바로 행동적 시장 실패야. 이러니까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효과 등의 행동적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보죠. 롯데 이론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를 추구합니다. 정부가 간섭을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개인에게 선택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관점은 바로 뭐에 있다? 바로 합리주의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점중주의. 근데 어떤 점중주의를 추구하냐면 급진적 점중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니까? 계속 정부가 개입해서 쿡을 찔러 어깨를.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쿡쿡쿡쿡 이렇게 찔러 나가면 나중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조금의 변화지만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 봐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급진적 점중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을 때만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기 때문에 실험에 입각한 기납적 접근에 입각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17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적절성, 도구성 이런 건 다 어디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거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용화 현상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게 뭘 위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 환경의 적절한 행동을 위해서 동용화 현상이 중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선생님이 공공선택론이라 그랬죠. 이건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거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학에서 중시되는 제도주의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강조하죠. 그러면 여기서 17번의 답은 1번이죠. 18번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은 직급 제한 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게 바뀐 법률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도 가입할 수 있는데 특정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소방, 외교,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죠. 특정직 공무원 중 일부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교원을 제외하고. 교원노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육공무원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조례에 의해 이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왜? 이거는 법령이나 조례는 이거는 국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이건 지방의회가 결정해야 되지 노동조합이 하고 협상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4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래서 우리가 단체 행동권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단체 행동권에 대한 거죠.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중립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4번도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2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19번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리 청소 사업이다 이러면 여기에 단위원가가 써져 있는 거죠. 1kg당 뭐 10,000원. 그리고 여기 이제 업무량이 써져 있는데
업무량은 전년도 실적이 딱 반영돼 있고 변동률이 돼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500kg 청소했다. 내년도에 10%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1kg당 10,000원이고 업무량은 여기 10%가 증가한다 그러면 550k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50만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과주 예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거리 청소 사업이라는 사업에 예산을 그대로 연계시켜 놓고 있는 거죠. 예산 제도로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 제도로 상향적이다. 왜? 이건 아주 세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밑에서 편성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상향적 예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미시적 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죠. 이거는 외부 통제, 국회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국회가 이 단위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가 이 업무량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상급기관에서 통제하는 거지 국회가 통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 통제를 중시하는 예산 제도로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처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550만 원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것이냐는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이 거리청소 사업에 550kg를 550만 원에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품목별 예산처럼 이 550만 원 중에 이것은 빗자루 사라, 이만큼은 뭘 사라, 이것은 뭘 사라 이렇게 구입물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55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경직성이 약하죠. 신축성이 나타나죠. 예산 심의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국민이 이해하기도 쉽고 국회가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구입 물품이 나오지 않아. 그냥 550만 원 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는 곤란합니다. 항상 구입 물품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서 회계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는 회계 책임 확보는 곤란하죠. 그래서 예산 통제는 곤란하다. 업무의 계량화가 용이한 소규모 조직의 효과적인 제도죠. 이건 대규모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사업에 돈을 얼마 쓰는지를 알게 되니까 재정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2번만 틀린 거죠. 20번. 목표의 전환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목표의 전환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수단을 더 중시하는 현상을 목표의 전환이라 그러죠. 소수 간부의 권력력에 의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도의 철칙. 과도의 철칙부터 목표 전환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과도의 철칙을 제시한 사람이 미첼스고 미첼스가 과도의 철칙을 제시하면서 목표 전환을 제시했던 거죠. 그 다음 내부성에 의해 야기되는 규정이나 법규의 집착. 규정이나 법규는 수단에 불과한데 이걸 중시한다. 그러면 목표의 전환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죠. 목표의 가다 측정으로 인한 본질적 목표의 경시풍조. 목표를 가다 측정한다 그러면 측정 지표만을 중시함으로써 궁극적 목표를 경시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목표의 전환이죠. 익숙하고 정형적인 것의 집착으로 비정형적이고 쇄신적인 것을 기피하는 현상. 이거는 우리가 기획의 그레시안 법칙이라 그러지 목표의 전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